자식에게 잘해주는 것이 언제부터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을까요? 이 질문은 요즘 많은 부모님들, 특히 60에서 70대 어르신들의 가슴에 남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끼고 도와주고 먼저 나서서 손 내밀었던 그 사랑이 어느새 당연한 것이 되고 나중에는 부담스러운 것, 더 나아가 귀찮은 것이 되어버린 현실. 그런 세상 속에서 부모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모든 걸 내어주다 결국 쉬운 부모로 전락해버린 한 어머니의 사연입니다. 맹지틀 세대 며느리와의 갈등, 외면당한 노년, 그리고 결국 깨닫게 된 삶의 진실. 그 속에는 우리 모두가 함께 되새겨야 할 불도적 통찰과 부모와 자식 사이의 진정한 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귀를 기울여 주시고 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사람의 첫인사는 오래일 수 있다고들 하죠. 하지만 때로 그 첫인사는 마음속 깊이 박혀 지워지지 않는 진실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박순자 씨, 올해 62. 전라도 포항근교의 작은 마을에서 조용히 살아가던 그녀에게 어느 날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기뻤습니다. 자식이 제 몫을 해나가며 살겠다는 말은 늙은 부모에게 가장 큰 위로였으니까요. 어머니, 착한 사람이에요. 허락받이 밑에서 자라면서도 바르게 컸어요. 아들의 말 한마디에 그녀는 기대를 품었습니다. 속세의 기준보다 사람됨이 우선이라는 믿음이 그녀의 마음속에 오랜 불신처럼 자리하고 있었기에 주말이 되자 온 가족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딸은 일이 와서 반찬을 거들고 남편도 오랜만에 거실 청소를 하며 입가에 미소를 띄었죠. 그날 집안은 오랜만에 환기가 돌았습니다. 문이 울리고 아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선 아직 낯선 며느리의 모습. 짧은 치마, 짙은 화장, 탈색한 머리와 팔에 선명한 문신이. 그녀는 순간 눈앞의 이 현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며 자신의 편견을 내려놓으려 애썼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가정에 인사했습니다. 오느라 고생했지, 어여 들어와요. 기사는 의외로 부드럽게 흘러갔습니다. 며느리들 아이는 나긋한 목소리로 인사를 하고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조심스럽게 나누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모시며 컸다는 이야기에 박순자 씨는 가슴이 찡했습니다. 예전 세상에 그런 아이가 드물지 않느냐며 마음속으로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결혼 예지가 오갔고 아들은 부모에게 손을 걸리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세 대출로 시작하겠다는 말에 순자 씨는 속으로 아들의 지경이 여겼죠. 하지만 그 순간 조용했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 건 어머님의 제사가 다가오면서부터였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온 집안에서 처음 맞이하는 제사였기야. 박순자 씨는 조심스럽게 몇 번이나 말을 고쳐가며 며느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와서 음식 준비를 같이 하자고. 일이 많아 혼자는 힘들어.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딸이 도와준다 해도 손이 모자라는 게 제사 일이니까요. 그런데 며느리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날 회사 일이 있어서 아침은 안 될 것 같아요. 저녁엔 갈 수 있어요. 그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렇다고 회사 가지 말고 제사 준비를 하라고 할 수도 없었기야. 순자 씨는 그저 그래, 그러면 저녁에 오거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딸과 함께 부엌을 지키며 나물 손질, 전 부치기, 생선 굽기, 과일 깎기까지 손이 쉴 틈이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어야 비로소 한숨을 돌릴 수 있었고 이윽고 제사가 시작되려는 무렵 아들이 혼자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러자 아들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회사 일이 힘들어서 못 온대요.
요즘 많이 피곤하대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순자 씨는 말없이 눈을 깔았습니다. 남편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흔들었지만 결국 제사는 그녀와 딸, 그리고 남편 셋이서 조용히 지내야 했습니다. 그때도 그녀는 마음을 가져갔습니다. 그래, 아플 수도 있지. 나라도 딸이 시집가서 그런 대접을 받았다면 마음이 아팠을 테니까. 그렇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 아버님의 제사가 다가오자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번엔 미리 한 주 전부터 알려지며 일정을 조율하자고 했는다. 며칠 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이번에도 좀 힘들 것 같아요. 병원 다녀왔고 쉬고 있어요. 그녀는 걱정스런 마음에 이번엔 집이라도 챙겨서 들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 집 앞에 도착해 도어락을 누르고 들어선 그 순간 뒤에 들려온 건 까르르 웃음소리였습니다. 거실에는 처음 보는 여자와 함께 며느리가 음식을 나누며 웃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뒤엔 배달 음식과 음료가 늘어서 있었고 베란다 쪽에선 설거지조차 하지 않은 흔적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아프다던 며느리는 전혀 아픈 기색 하나 없이 밝은 얼굴이었고 그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말없이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담원한 며느리는 얼버무리듯 따라 나왔지만 순자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제사 지내기 싫었다고 했으면 됐잖아. 그녀는 죽을 부엌에 내려놓고 현관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딸이 집에서 그녀의 낯빛을 보고 걱정했지만 그날 있었던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며느리에게도 음식을 함께 준비하자고 말했지만 이미 마음은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낙심한 얼굴로 집을 찾아왔습니다. 엄마, 우리 전세 사기당했어요. 그 말 한마디에 그녀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고 대출금은 남았으며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한 상황. 그녀와 남편은 말없이 안방에 들어가 오랜 세월 악착같이 모은 통장을 꺼내 아들에게 내밀었습니다. 그 돈은 노후자금이었고 마지막 남은 기대이자 안식처였지만 자식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는데 그 돈을 지키는 데 무슨 소용이 있다 싶었습니다. 우린 다시 일하면 되지만 너흰 이제 시작이잖니. 아들은 울었습니다. 손에 쥔 통장 위로 뚝뚝 떨어지는 눈물. 그녀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아들이 다시 찾아와 통장을 돌려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졌어요. 나라에서 임대주택 우선권을 갖게 됐고 개인 설심 절차도 진행 중이다. 그 말에 그녀는 다시 한번 아들이 대견하고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이 파도는 그렇게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새벽 일터로 나가던 중 땡손이 사고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그녀의 곁을 지켜주던 유일한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남편의 유산이 상속되면서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무겁고 복잡해졌습니다. 아들과 딸은 위로를 건넸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누워 움직이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에게 이것저것 해달라는 요구가 많아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지금 힘든 사람은 난데 내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맞니? 그제야 며느리는 어머니가 거절하셨어야죠. 저희가 힘들어서 그런 건데 이라고 뒤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마음속에선 오랜 시간 참고 쌓아온 감정들이 천천히 그리고 확실히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인생에서 예기치 못한 순간을 맞이할 때 가장 본 모습이 드러난다 하죠. 그 날도 그랬습니다. 아들이 허탈한 얼굴로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신자 씨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무언가 깊고 무거운 일이 일어났다는 걸. 엄마, 우리 전세 사기 당했어요. 그 말 한마디에 그녀의 다리는 풀렸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애써서 꾸린 보금자리. 그곳이 한마침에 무너져 내렸다는 말.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 앞에 신자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이 정리에 넘어갈 위기에 놓였고 대출금은 고스란히 떠안은 채 당장 갈 곳조차 막막하다는 아들의 목소리는 마치 절벽 끝에 선 아이 같았습니다. 그녀는 방 안으로 들어가 조용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굳게 가다두었던 노후 자금, 남편과 함께 평생이라며 모아온 유일한 재산. 그 통장을 꺼내 아들의 손에 조심스레 쥐어주었습니다. 우린 아직 일할 수 있어. 넌 이제 시작인데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지. 그 말에 아들은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어른이 된 후 그렇게 우는 아들의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눈물을 말없이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아들은 다시 통장을 들고 왔습니다. 엄마, 이 돈은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국가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임대주택 우선 지원이 있고요. 빚도 개인세금 신청하면 줄일 수 있고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는 아들이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상처받았지만 무너지지 않는 아이. 자신의 발로 다시 걷고자 하는 아들의 모습은 디뎌나면서도 짠했습니다. 2달 후 아들네는 작은 임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앞으로는 서로 더 잘하자며 마음을 다잡는 두 사람을 보며 신자 씨는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해질 거라는 그 조심스러운 기대는 남편의 사고로 산산이 깨졌습니다. 새벽 일찍 나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고 그녀가 받은 것은 한 통의 전화와 차가운 정원 바닥 위에 누워있는 사람의 이름투뿐이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삶의 반쪽을 잃은 그 공허함은 어떤 단어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잠재를 치르고 예산 정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상가 건물과 오래된 자동차, 지금 살고 있는 집. 모든 것이 세 사람, 그녀와 아들, 딸에게 고르게 나뉘었습니다. 그 일 이후 아들과 딸은 그녀를 위로하며 자주 집을 찾았지만 며느리는 그저 소파에 누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움직이기는커녕 오히려 이것저것 부탁을 늘어놓기 바빴습니다. 어머니, 저녁은 뭐 드실 거예요? 저도 같이 먹을게요. 근데 이거는 좀 매콤하게요. 그리고 저녁 먹고 설거지는 좀 부탁드릴게요. 저 요즘 손목이 안 좋아서요.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되었고 남편이 없다는 사실을 며느리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딸이 참지 못하고 나섰습니다. 청수,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어요. 어머니한테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는 뒷골했습니다. 저도 일하고 왔어요. 여기서도 일하면 저는 언제 쉬어요? 그 순간 신자 씨는 참아왔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들어가 앉았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잘해줘서 이 아이가 나를 이렇게 쉽게 생각하게 된 걸까? 이 아이 눈에는 내가 그냥 착한 사람, 만만한 사람일 뿐일까? 며느리는 그날 밤 여러 번 전화를 걸어 사과했습니다. 그녀는 받아주었습니다. 아이도 요즘 힘들겠지, 그렇게 생각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진짜 마음이 꺾인 건 혼자 몸이 아파병원이라도 가야겠다 생각하던 날. 아무 예고 없이 며느리가 들어와 편의점에서 상온죽을 내려놓고 무표정하게 말하던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아프면 병원 가세요. 왜 이렇게 자주 아프세요? 요즘 오빠도 스트레스 받아요. 그냥 저희 집 오셔서 살림이나 해주세요. 그러면 아프셔도 몇 발짝만 움직이시면 되니까요. 그 말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자신의 나의 집안에 도움을 주는 존재로 여기는 너무나 명확한 선언 같았습니다. 그녀는 웃지도 울지도 못했습니다. 멀쩡히 서 있는다.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에게 나는 그냥 이용 가능한 자원이구나. 내가 이 집 한 채라도 없었더라면 이미 어디론가 보내졌겠지.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가 죽 그릇을 그대로 엎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목소리는 터져나왔습니다. 너는 내가 만나다니? 내가 잘해주니까 우습게 보여? 내가 빈털터리였으면 넌 나를 버렸을 거야. 이 집이라도 있어서 내가 여기에 있는 거야. 그 말에 며느리는 잠시 말문이 막히더니 차가운 눈빛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예산 받으려면 어느 정도는 관계는 유지해야 하니까요. 근데요, 어머니. 그냥 혼자 사시면 안 돼요? 저시 힘들어요. 그녀는 숨이 막혔습니다. 키가 거꾸로 솟는 듯한 그 말 앞에서 자신이 무엇을 믿고 살아왔는지, 무엇을 지키려 애썼는지 한순간에 허무해졌습니다. 그때부터 그녀의 눈은 조금씩 자식이 아닌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란 게 참 야속하지요. 눈물로 젖은 돼지를 몇 번이나 바꾸었는지도 모르는 사이 아침은 또 어김없이 찾아오고 사람들은 아무 일 없던 듯 출근을 하고 햇살은 너무도 평화롭게 창을 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은 여전히 잿더미 같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자리, 텅 빈 것이, 그곳에 남겨진 사진 한 장, 만나버린 화분 하나, 쑥가든 밭지에 남아있는 그의 체온까지 모든 것이 가슴에 사무쳤습니다. 그 와중에도 며느리는 찾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팔짱을 끼고 별다른 인사도 없이 말합니다. 어머니, 오늘 뭐 드실 거예요? 저도 그냥 여기서 저녁 먹을게요. 근데 설거지는 좀 부탁드릴게요. 요즘 손목이 너무 아파서.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기를 끄덕였을 뿐 대꾸할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반찬을 만들어 들고 갔더니 며느리가 투덜거렸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이런 반찬 잘 안 먹어요. 요리 어플 좀 보세요. 요즘 젊은 사람 입맛은 이렇지 않아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문을 나서며 자신이 너무 오래 참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출장에서 돌아온 날 그녀는 조용히 정말 조용히 아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아들아, 나 이제는 못 참겠다. 며느리가 뭐라고 했는지 아니? 내가 이 집이 없었으면 우려장도 하고 남았을 거라. 이 집 있으니 그래도 얼굴은 꼰대. 그녀의 말에 아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고 믿기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히 천천히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거짓말하고 제사 따진 일, 집안일을 전혀 하지 않는 일, 자신의 도우미처럼 여겼던 말투와 행동들, 그리고 마지막 요양원 이야기를 꺼낸 순간까지 아들은 말없이 듣고 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엄마, 나 집에 가서 당장 이야기할게요. 그리고는 문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멀찍이 남편의 영정을 바라보며 그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당신이 너무 잘해주니까 그 아이가 당신을 쉽게 본 거라. 적당히 획선하지. 그 말이 이제야 마음에 박혔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걸 메워주었다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양손에 짐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말없이 앉더니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나 며느리랑 이혼하기로 했어요. 처음엔 부의집입니다. 계속 묻자 결국 다 인정했어요. 전세 사기로 힘들었던 것도, 시댁이 부담됐던 것도 그냥 다 귀찮고 싫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끝내기로 했어요. 그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기분이 어땠을까요? 자식이 가정을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과 그러면서도 어쩌면 지금이라도 이 아이가 다시 자신을 되찾을 수 있겠다는 조금의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을 유책 배우자로 몰아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가 해준 가사일, 내가 했던 모든 살림 하나하나 다 정리해서 기용할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세상이 다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는 웃었습니다. 참 오래간만에 본 아들의 웃음이었습니다. 지쳐 있었지만 어딘가 홀가분해 보이는 새로운 다짐이 깃든 얼굴. 이후로 아들은 그녀의 집에 들어와 잠시 별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작은 식탁 앞에 나란히 앉아 오랜만에 따뜻한 밥을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그 장면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에게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며느리가 생활고에 시간 내고 있다고. 아들이 없어지니 생활비의 절반이 날아다 지출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신자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책살을 맞았습니다. 그 따뜻한 책살 속에서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려고 했는다. 결국은 싫은 부모가 되어버렸구나.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지만 그 사랑을 받는 이가 그 가치를 모를 때 그건 사랑이 아니라 희생이 되고 희생은 고마움이 없을 때 고통이 된다는 걸 그녀는 이제 다시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의 엄마로서가 아니라 그저 나라는 사람으로 조용히 천천히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어느덧 계절은 바뀌어가지만 내 마음 한켠에 남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다. 그런데도 어쩌면 모든 것은 전할 수 있음을, 그리고 다시 나를 찾을 수 있음을 깨달아가는 순간이 찾아온다. 한적한 새벽, 창밖에 비치는 부드러운 햇살과 함께 나는 천천히 눈을 뜨며 이제는 더 이상 남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내 길을 걸어가야겠다고 다짐했다. 어릴 적부터 난 늘 남을 위해 살아왔다. 부모로서, 제후자로서, 그리고 모두에게 되돌던 그 사랑이 결국엔 나 자신을 잃게 만든 슬픈 희생이었음을 깨달았다. 한때는 모든 것이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 믿었지만 이제는 그 사랑이 나를 버티게 하는 힘이 아니라 나 자신을 찾아가는 길의 밑거름임을 느낀다. 수많은 밤, 눈물로 젖은 대기와 함께 나는 불정을 들여다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진정한 자비란 무엇일까? 내가 받은 상처와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다시 웃음을 되찾을 수 있을까? 그때마다 불들의 가르침이 조용히 귓가에 속삭였다. 모든 것은 무산하니 아픔 또한 흘러가리라. 나는 천천히,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마음의 문을 열어보기 시작했다. 어느 작은 사찰의 고요한 정원에서 바람을 싱겨오는 연꽃의 산지를 맡으며 한 송이 연꽃이 피어나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 모습은 나에게 다시 태어나는 의미를 일깨워 주었다. 마치 한때 잃어버린 내 마음의 조각들이 조용히 모여들어 다시 한번 나라는 존재를 이루어가는 듯했다.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러웠고 내 주변 사람들의 말과 행동은 때로 내게 상처가 되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내 안에 있는 고요한 지혜를 깨우려 노력한다.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은 한순간에 전할 수 있지만 내 안의 진실한 마음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나는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내가 겪은 수많은 아픔과 이별, 그리고 배신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그것들은 모두 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고, 한 걸음 한 걸음 내 길을 찾게 한 소중한 발판이었다. 비록 그 길이 험난하고, 때로는 외로움으로 가득 찼지만, 그 끝에 나는 한 줌의 평화와 온전한 나를 마주할 수 있었다. 나는 이제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남의 기대에 매이지 않고, 오직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나답게 살아가기로, 그리고 내 안에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켜가기로. 한순간의 다짐이 이제는 평생의 약속이 되었다. 매일 아침 눈에 뜨며 부드럽게 속삭인다. 오늘도 나는 나로 살아갈 것이다. 그 말 한마디가 내게 주는 힘은 한없이 깊고 잔잔하며 마치 고요한 호수 위로 비치는 달빛처럼 내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든다. 이제는 내가 받은 상처와 아픔을 넘어서 진정한 자비와 사랑, 그리고 용서를 배워가며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따스한 빛을 전하려 한다. 그리하여 서로의 마음이 어우러져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만들어가길 바란다. 어쩌면 이 길이 바로 내가 찾던 진정한 나로 돌아가는 길일지도 모른다. 모든 것은 무산하니 오늘의 눈물도 내일의 미소로 바뀌리라는 것을 믿으며 나는 조용히 그러나 굳건히 내 길을 걸어간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어딘가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갈 때 서로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